안녕하세요. 저는 박민환이라고 합니다. 목공의 장인이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안이 급격히 기울어진 상태에서 사기 결혼을 당했다가 어머니의 도움으로 그 지옥 같은 생활에서 겨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용기를 내어 부족하지만 목공의 작업을 하며 아버지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결혼하게 됐고 어떤 생활을 했으며 어떻게 그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릉의 작은 편의점에 밤 11시가 되자 야간 근무를 시작한 박민환이 조용히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의 순수하고 성실한 모습은 마치 세상 물정을 모르는 신입사원을 연상시켰다. 피곤함이 묻어나는 얼굴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치의 소홀함 없이 상품들을 정리했다. 라면, 음료수, 과자들을 하나하나 정확한 위치에 배열하는 민환의 손놀림은 마치 예술 작품을 다루듯 세심했다.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먼지를 닦아내고 진열각도까지 신경 쓰는 그의 모습에서는 타고난 완벽주의 성향이 엿보였다. 편의점 사장 김대수가 퇴근 준비를 하며 민환을 바라봤다. 3년째 함께 일하고 있지만 이렇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늘 어떤 그림자가 서려 있었다. 민환아, 오늘도 고생이 많구나. 새벽에 들어오는 택배 물량이 좀 많을 거야. 네, 사장님. 걱정 마세요. 아침까지 다 정리해 놓을게요. 그리고 혹시 집에서 뭔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김대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민환은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 괜찮습니다.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정중한 인사를 건네는 민환의 모습에 김대수는 마음이 짠해졌다. 이렇게 성실하고 순수한 청년이 왜 장모한테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몇 번 집에 들렀을 때 목격한 장면들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다. 밤이 깊어가자 편의점은 한산해졌다. 민환은 혼자서 재고 정리를 하며 작은 라디오를 틀었다.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이 적막한 편의점을 채웠다. 가끔 들어오는 손님들을 응대하는 그의 모습은 한결같이 정중하고 친절했다. 새벽 3시 술에 취한 중년 남성이 들어와 시비를 걸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죄송합니다. 본사에서 책정된 가격이라. 뭐, 본사? 너희가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야? 민환은 끝까지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상황을 정리했다. 이런 일은 이미 익숙했다. 그의 온화한 성격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했지만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대응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의 한 회사에서는 신입사원 김수연이 야근을 하며 선배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회사 선배들은 민환에 대한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수연아, 너도 결혼할 때 처가집 문제 조심해야 해. 우리 회사 박 대리 후배 있잖아. 민환이라고. 민환 선배요? 그 착하신 분? 응, 진짜 착한 애인데 장모한테 개고생하고 있어. 강릉에서 편의점 알바하면서 살고 있는데 장모가 완전 독종이야. 그럼 왜 따로 안 사세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잖아. 그리고 민환이 성격이 워낙 착해서 대들지도 못하고 돈 없다고 맨날 무시하고 하인 부리듯이 대한다더라. 진짜 속상해. 수연은 그렇게 착한 선배가 그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입사 초기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민환 선배의 따뜻한 모습이 떠올랐다. 같은 시각 강릉의 신혼집에서는 박정숙이 벌써부터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다. 고급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도 그녀의 얼굴에는 늘 불쾌한 표정이 가득했다. 지영아, 네 남편 언제 들어온다고 했어? 새벽 6시쯤 들어올 거예요. 엄마, 편의점 알바가 뭐라고 우리 지영이랑 결혼했다고 목에 힘주고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딸 지영은 어머니의 날선 목소리에 고개를 숙였다. 결혼 2년째 어머니의 갑질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남편을 사랑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 민환이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 그게 노력이야? 편의점 알바로 평생 살 거야? 너가 얼마나 좋은 대학 나왔는데. 박정숙은 계속해서 민환을 깎아내렸다. 그녀의 눈에는 민환이 딸의 인생을 망치는 장애물로만 보였다. 경제력 없는 사위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다. 거실 한쪽에는 지영과 민환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다.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현재 이 집의 분위기는 차갑기만 했다. 새벽 6시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민환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차가운 장모님의 시선이었다. 박정숙은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불쾌한 표정으로 민환을 노려보고 있었다. 마치 하인이 늦게 들어온 것처럼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이 시간에 들어와서 밥 먹겠다고? 지영이를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야? 죄송합니다, 어머님. 택배 물량이 많아서 조금 늦었습니다. 변명은 왜 해?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태도는 왜 이래? 민화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집으로 들어섰다. 12시간 근무로 지친 몸이지만 집에 들어서면 더 큰 피로가 몰려왔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육체적 피로보다 더 힘들었다. 박정숙이 던지듯 내놓은 것은 찬밥과 김치 몇 조각뿐이었다. 다른 밑반찬들은 모두 치워져 있었고 민원의 자리에는 최소한의 음식만 놓여 있었다. 이것도 감사하게 생각해 다른 집이었으면 벌써 쫓겨났을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하긴 뭘 감사해. 기생충처럼 붙어 살면서. 욕설이 이어졌지만 민화는 묵묵히 차가운 밥을 먹을 뿐이었다. 그의 착한 성격이 역으로 약점이 되어 더 큰 무시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박정숙은 민원이 대답하지 않는 것조차 기분 나빠했다. 대답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벙어리야? 죄송합니다. 미안하면 왜 계속 그래? 정말 답답한 놈이야. 지영은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어머니를 말릴 용기가 없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강압적인 성격에 눌려 살아온 그녀는 남편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치사를 마친 민화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다. 방은 좁고 초라했지만 그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릉 바다는 잔잔했지만 그의 마음은 파도치듯 복잡했다. 상처받은 표정으로 바다를 바라보는 그의 모습에서는 깊은 고독과 절망감이 느껴졌다. 결혼 2년째 장모님의 갑질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경제적 압박 때문에 참았지만 이제는 인격적 모독까지 당하고 있었다. 아버지,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민화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작게 중얼거렸다. 5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마저 떠난 후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지영과의 결혼이 새로운 희망이 될 줄 알았지만 현실은 더욱 가혹했다. 핸드폰을 켜니 회사 동료들의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을 토로할 수는 없었다. 가족 문제를 남에게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시계는 새벽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몇 시간 후면 다시 편의점으로 가야 했다. 잠깐의 휴식도 제대로 취할 수 없는 생활이 반복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이웃집 최순덕 할머니는 담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에 한숨을 쉬었다. 새벽부터 들려오는 박정숙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욕설에 마음이 아팠다. 저 착한 아이가 참 안 됐구나. 할머니는 오래전 이 동네에 살았던 유명한 갤러리 큐레이터를 떠올렸다. 강미숙이라는 분이었는데 남편이 목공의 장인이었다고 했었다. 그대는 참 행복해 보였는데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시 그분 아들이 민원이가 아닐까? 할머니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다만 민원이가 가끔 나무를 깎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오후가 되자 박정수의 갑질은 더욱 심해졌다. 민원이 일어나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계속해서 잔소리를 했다. 어디 가는 옷차림이 그래? 우리 지영이 남편이 그런 식으로 다녀? 편의점에 일하러 가는 거라. 그러니까 문제지. 평생 편의점 알바만 할 거야? 민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무엇을 말해도 더 큰 비난만 돌아올 뿐이었다. 그의 침묵이 박정숙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정말 답답한 놈이야, 지영아. 너도 좀 말해. 남편이 이런 식이면 어떡해? 지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오빠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게 열심이야? 다른 남자들은 다 승진하고 연봉 올고 할 때. 박정숙의 비교와 비난은 끝이 없었다. 민화는 조용히 집을 나섰지만 그의 어깨는 무거웠다. 밤이 깊어진 편의점에서 민화는 손님이 없을 때마다 작은 나무 조각을 꺼내어 조용히 깎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작은 취미였다. 그의 손끝에서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목공의 품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작은 새 한 마리를 조각하는 민화의 손놀림은 마치 마법 같았다. 평범한 편의점 알바생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진정한 예술가의 모습이었다. 조명 아래에서 작업하는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집중력과 자신감이 넘쳤다. 아버지,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르쳐준 기법들이 그의 손끝에 살아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곁에서 자연스럽게 익힌 솜씨였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힘들 때마다 나무를 깎으면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졌다. 편의점 사장 김대수는 가끔 민원이 나무를 깎는 모습을 목격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단순한 취미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민원이 만든
작품을 자세히 보고 깜짝 놀랐다. 민원아,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네, 그냥 취미로. 취미? 이 정도 수준이면 취미가 아니야. 정말 대단한데. 김대수는 작품을 자세히 살펴봤다. 세밀한 디테일과 완벽한 마감, 그리고 작품 전체에서 느껴지는 예술적 감성이 압도적이었다. 이런 수준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타고난 재능과 오랜 경험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혹시 누구한테 배운 거야? 아버지가 목공예를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어릴 때부터 배운 거네? 민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는 여전히 아픈 기억이었다. 며칠 후 박정숙이 우연히 민원의 방에서 그의 작품들을 발견했다. 화장실 가려던 그녀는 민원의 방문이 살짝 열린 것을 보고 호기심에 들여다봤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정교한 목공의 작품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새, 꽃, 작은 동물들이 살아있는 듯 생생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각각의 작품들은 세밀하고 정교했으며 예술적 가치가 느껴졌다. 박정숙은 작품들을 하나씩 들어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게 뭐야, 편의점 알바가 이런 걸 만들어? 그녀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이런 수준의 작품이라면 상당한 가격에 팔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민원에 대한 기존의 편견이 흔들리는 것도 쉬웠다. 미나나, 급한 기운이 섞인 그녀의 목소리에 민원이 급하게 달려왔다. 네, 어머님.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민원은 당황스러워했다. 들키고 싶지 않았던 자신만의 공간이자 유일한 위안이었다. 네, 취미로. 취미로 이런 게 취미야? 박정숙은 작품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분명 놀라운 수준이었지만 민원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다. 그럼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고? 이런 실력이면 당연히 돈이 될 텐데. 박정숙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완전한 무시에서 약간의 관심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무시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재능을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민화는 자신의 작품들이 발견된 것에 대해 복잡한 심정이었다. 한편으로는 인정받는 것 같아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만의 공간이 침범당한 것 같아 불편했다. 어머님, 그냥 취미일 뿐입니다. 취미, 이런 실력을 취미로만 하고 있어. 정말 답답한 놈이야. 박정숙은 민원의 겸손함을 답답해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재능을 어떻게 활용할지 궁리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김대수 사장이 민원의 작품들을 보러 집에 왔다. 평소 민원의 성실함을 알고 있던 그는 이 재능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고 싶었다. 박정숙의 허락을 받아 민원의 방에 들어간 김대수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작품들을 보고 탄성을 질렀다. 와, 정말 대단하다, 민원아. 이거 정말 내가 만든 거야? 네, 사장님. 이런 실력이면 정말 전문가 수준이야. 나도 예술 쪽은 잘 모르지만 이건 정말 훌륭해. 김대수는 각각의 작품을 자세히 살펴봤다. 새 깃털 하나하나, 꽃잎의 주름, 동물의 털까지 모든 디테일이 완벽했다. 이런 수준의 작품을 만들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경험이 필요할 것 같았다. 언제부터 이런 걸 배웠어?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아버지도 이런 일을 하셨나? 민원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네, 하지만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미안하다. 그럼 어머니는? 5년 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김대수는 민원의 복잡한 사정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청년이 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지, 왜 장모님한테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박정숙은 옆에서 김대수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럼 이걸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정도 수준이면 갤러리에서도 전시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이미 전시회를 해도 될 수준이에요. 전시회요? 박정숙의 눈이 번뜩였다. 전시회라는 것은 돈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그동안 무시했던 민원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지만 동시에 이를 활용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미나나, 그럼 앞으로 이것도 열심히 해야겠네. 박정숙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무시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원의 재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려는 계산적인 모습이 드러났다. 그래도 편의점 알바 주제에 예술가 행세는 하지 마. 어디서 주제 넘게. 김대수 사장은 박정숙의 말에 눈살을 찌푸렸다.
이렇게 훌륭한 재능을 가진 청년을 왜 이렇게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님, 민원이는 정말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실력이면. 아니에요, 사장님. 그냥 취미일 뿐이에요. 민화는 김대수와 박정숙 사이에서 어정쩡한 위치에 서 있었다. 한 사람은 자신을 인정해주고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무시하고 있었다. 권력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민화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것도 병행해서 해봐. 편의점 일하면서 작품도 만들고. 네, 어머님. 박정숙은 민원의 재능을 발견했지만 여전히 그를 통제하려고 했다. 오히려 이 재능을 자신이 관리하고 활용하려는 욕심이 생겼다. 하지만 혼자서 멋대로 하지는 마. 뭘 하든 나한테 먼저 물어봐야 해. 네, 김대수는 이런 상황이 불편했지만 가족 문제에 깊이 개입할 수는 없었다. 다만 민원에게 조용히 말했다. 민원아, 정말 대단한 재능이야. 자신감을 가져도 돼. 하지만 민화는 여전히 자신 없는 모습이었다. 오랫동안 무시당하며 살아온 그에게는 갑작스러운 인정이 오히려 부담스러웠다. 그날 밤 민화는 혼자 방에서 자신의 작품들을 바라봤다. 발견된 것이 기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서 새벽 5시, 강미숙은 청소용역복을 입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한때 유명한 갤러리 큐레이터였던 그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일하는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깊은 피로와 삶의 무게가 느껴졌다. 엘리베이터 청소부터 시작해서 복도, 화장실, 계단까지 그녀가 맡은 구역은 광범위했다. 하루 12시간씩 일해야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과거 갤러리에서 우아하게 작품을 설명하던 손이 이제는 걸레와 청소 도구를 잡고 있었다. 미숙 씨, 23층 화장실 청소 다시 해주세요. 검사에서 불합격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용역업체 팀장의 지시에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는 그녀의 모습은 초라했다. 한때 예술계에서 존경받던 큐레이터가 이제는 가장 밑바닥 일을 하고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빚에 쫓기고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연락도 끊었다. 하지만 하루도 아들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었다. 이만아, 잘 지내고 있니? 화장실 청소하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5년 전 기차역에서 헤어질 때의 그 마지막 모습이 여전히 선명했다. 점심시간, 미숙은 오피스텔 지하 휴게실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핸드폰 속 사진을 바라봤다. 5년 전 행복했던 시절의 가족 사진이었다. 남편 철수와 아들 민환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핸드폰 화면을 적셨다. 사진 속의 그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남편의 목공의 작업실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민환이 아버지 옆에서 작은 나무 조각을 들고 웃고 있었다. 그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과거의 따뜻했던 추억과 현재의 쓸쓸함이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갤러리에서 작품을 기획하고 아티스트들과 토론하며 예술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던 그때가 꿈만 같았다. 비숙 언니, 또 가족 사진 보고 있어? 함께 일하는 동료 청소원이 옆에 앉았다. 그냥 언니도 참 힘들겠다. 아들하고 연락도 안 되고. 괜찮아, 잘 살고 있을 거야. 미숙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아들이 결혼했다고 소문으로 들었지만 직접 연락할 용기는 없었다. 현재의 초라한 자신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오후 작업을 시작하면서 그녀는 우연히 한 사무실에서 목공의 작품을 발견했다. 작은 새 조각상이었는데 남편의 작품과 비슷한 스타일이었다. 이런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또 있구나. 작품을 보면서 남편과 아들이 더욱 그리워졌다. 민원도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목공예를 배웠는데 지금도 하고 있을까? 그녀의 가방 속에는 남편이 만들어준 작은 반지가 들어있었다. 민원이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와 같은 디자인에 가족의 사랑을 상징하는 유일한 증거였다. 매일 이 반지를 만지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퇴근 후 좁은 원룸에 돌아온 미숙은 TV를 켜고 저녁을 먹었다. 혼자 먹는 밥은 늘 쓸쓸했다. 뉴스에서는 각종 사건 사고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릉 지역 소식이 나왔다. 강릉에서 열린 작은 목공예 전시회. 뉴스를 보면서 그녀는 깜짝 놀랐다. 혹시 민환이와 관련된 것은 아닐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5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나타날 수도 없었다. 그날 밤 미숙은 잠들기 전에 항상 하는 기도를 했다. 민원아,
건강하게 잘 살고 있기를. 엄마가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5년 전의 일이었다. 목공예 장인으로 유명했던 박철수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심장마비였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작업실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오후 3시경 갑자기 쓰러졌다. 여보. 여보. 미숙은 작업실에서 쓰러진 남편을 발견하고 울부짖었다.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고 미숙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장례식장에서 절망에 빠진 미숙과 24세의 민화는 갑작스러운 가장의 죽음 앞에서 무력했다. 철수의 작품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지만 정작 가족들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버지. 민화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계속 울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는 그에게 스승이자 친구였다. 목공의 기법뿐만 아니라 인생의 지혜까지 가르쳐준 소중한 존재였다. 이나나. 이제 우리가 힘을 내야 해. 미숙은 아들을 위로하면서도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모든 계획을 무너뜨렸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났다. 남편의 빚, 갤러리 운영 실패,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었다. 철수가 생전에 투자했던 여러 사업들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보증을 서준 지인들의 빚까지 떠안게 되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일할게요. 민화는 대학을 갓 졸업한 상태였지만 가족을 위해 취업 준비를 서둘렀다. 하지만 신입사원의 월급으로는 쌓여가는 빚을 해결하기 어려웠다.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다. 채권자들의 압박이 거세졌고 갤러리도 문을 닫아야 했다. 미숙이 평생에 걸쳐 쌓아온 예술계에서의 명성과 인맥도 경제적 위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6개월이 지나면서 미숙은 큰 결정을 내렸다.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로 했다. 채권자들의 협박은 점점 심해졌고 민원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이나나. 엄마가 잠시만 떨어져 있을게. 엄마? 왜요? 같이 있어.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엄마가 정리할 게 있어. 엄마, 안 돼요. 같이 해결해요. 하지만 미숙은 이미 마음을 정했다. 서울로 올라가서 일을 찾고 빚을 정리한 후에 아들과 다시 만나겠다는 계획이었다. 기차역에서의 마지막 포옹은 생이별의 아픔으로 가득했다. 플랫폼에서 떠나는 기차를 바라보는 민원의 모습과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의 눈물이 한국적 정서의 깊은 슬픔을 보여주었다. 이나나. 엄마 사랑한다. 꼭 행복해야 해. 엄마가 빨리 돌아올게. 엄마. 기차가 떠나고 나서 민화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까지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 후 1년 동안 미숙은 가끔 전화를 했다. 하지만 점점 연락 주기가 길어졌고 마침내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 민화는 어머니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서울은 너무 넓었고 단서도 없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혼자 남은 민화는 강릉에서 작은 일자리를 찾아 전전했다. 아버지의 목공의 기법을 이어받았지만 당장 생계를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그렇게 5년이 흘렀다. 미숙은 서울에서 청소 일을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다. 아들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성공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다. 빚은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고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만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김대수 사장은 민원의 재능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인터넷 검색을 하기 시작했다. 강릉 목공에 박민원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던 중 우연히 오래된 신문 기사를 발견했다. 유명 목공예 장인 박철수 씨 별세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박철수의 아들이 박민원이라고 나와 있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이 갤러리 나무와 꿈의 큐레이터 강미숙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이게 민원이 부모님이잖아? 김대수는 더욱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 추가 검색을 했다. 박철수의 작품들은 여전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고 그의 작업실과 작품들을 소개한 다큐멘터리도 있었다. 강미숙도 예술계에서는 저명한 큐레이터로 소개되어 있었다. 기사 속에는 화려했던 갤러리 전시회 장면과 우아한 큐레이터 복장의 젊은 미숙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명품 원피스를 입고 작품을 설명하는 그녀의 모습은 현재 청소 일을 하고 있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럼 민원이는 이런 예술 가문 출신이었구나. 김대수는 충격을 받았다. 민원의 뛰어난 재능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가문의 전통이었던 것이다.
그럼 왜 이런 집안 출신이 지금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걸까? 더 자세한 검색을 통해 김대수는 박철수의 작업실과 작품들을 소개한 영상을 찾았다. 작업실에는 전문적인 도구들이 가득했고 완성된 작품들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었다. 예술 가문의 전통과 자부심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영상 속에서 어린 민원이 아버지 옆에서 작은 나무 조각을 하는 모습도 나왔다. 그때의 민원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아버지의 지도하에 작품을 만들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현재의 우울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잘했어, 민원아. 나무의 결을 따라 천천히 깎아야 해. 과거 영상 속의 따뜻한 부자간의 대화가 김대수의 마음을 울렸다. 그럼 민원이가 지금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걸까? 김대수는 박철수의 사망 기사도 찾아봤다. 5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강미숙과 민원의 행방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가 없었다. 그럼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신 거지? 김대수는 민원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가족사에 관한 민감한 문제라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았다. 한편 서울에서 미숙은 우연히 민원의 소식을 들었다. 예전 갤러리 동료인 정현우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미숙아, 혹시 내 아들 민원이가 강릉에 살고 있어? 왜 그래? 인터넷에서 봤는데 목공의 작품을 만드는 청년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름이 박민원인데 혹시 내 아들 아니야? 미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정말 민원이야?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나이도 비슷하고 목공예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좀 안 좋은 소문도 있더라. 안 좋은 소문? 장모한테 고생한다는 얘기가 있어.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사는데 장모가 완전 독종이라는 거야. 전화를 끊은 미숙은 즉시 인터넷으로 민원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강릉 지역 커뮤니티에서 민원의 상황을 소개한 글들을 발견했다. 착한 청년이 장모한테 갑질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민원아, 우리 민원이가.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즉시 짐을 챙겼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미숙은 서울에서 강릉으로 향하는 고속버스에 몸을 맡겼다. 5년 만에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의 표정에는 걱정과 결의가 교차했다. 버스 안에서 그녀는 계속해서 민원에 대해 생각했다. 5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많이 힘들었을까? 자신 곁에 있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민원아, 엄마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가방 속에는 남편이 만들어준 반지가 들어있었다. 민원이 목에 걸고 있을 목걸이와 한 쌍을 이루는 가족의 증표였다. 이 반지가 자신과 아들을 다시 연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민원아, 엄마가 간다. 이번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버스가 강릉에 도착하자 미숙은 택시를 타고 민원이 살고 있다는 주소로 향했다. 5년 만에 보는 강릉의 풍경이 낯설면서도 반가웠다. 과거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들이 떠올랐다. 같은 시각 강릉의 신혼집에서는 박정숙이 분노에 차 있었다. 민원의 재능을 발견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화를 돋웠다.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편의점 알바만 하고 있었는지,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는지 화가 났다. 감히 편의점 알바 주제에 나를 속였어? 어두운 거실에서 야구방망이를 손에 든 채 그녀는 민원을 완전히 굴복시킬 계획을 세웠다.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그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고 했다. 오늘 밤에 확실히 정리해주겠어. 박정숙은 딸 지영을 서울로 보낸 후 민원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노렸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민원을 완전히 굴복시키려는 계획이었다. 오후에 김대수 사장이 편의점에 와서 민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원아, 혹시 집에서 뭔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내 전화번호 저장해놔. 왜 그러세요, 사장님? 그냥 혹시 모르니까. 김대수는 박정수의 성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했다. 민원의 재능을 발견한 후 그녀의 태도가 더욱 이상해진 것을 느꼈다. 정말 힘들면 연락해 도와줄게. 민원은 사장의 걱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고마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깊어가자 세 사람의 운명이 한 점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미숙은 강릉에 도착해서 민원의 집 주변을 확인하고 있었고 박정숙은 민원을 기다리며 분노를 키우고 있었다. 민원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와 같이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다.
최순덕 할머니는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다. 뭔가 심상치 않구나. 할머니는 오늘 밤에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새벽 2시 민원이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평소보다 집 안이 더 조용했다. 지영은 어머니와 함께 서울에 갔다고 했는데 어둠 속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어머님, 지영아? 대답이 없었다. 민원은 조용히 신발을 벗고 집으로 들어섰다. 거실은 어둠에 쌓여 있었고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때 어둠 속에서 박정숙이 나타났다. 손에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드디어 혼자 있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 뭘 해 내 놈을 확실히 정리하는 거지. 박정숙은 갑자기 민원을 향해 방망이를 휘둘렀다. 민원은 급히 피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공격에 당황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왜 감히 나를 속였으니까.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말 안 했어? 두 번째 공격이 이어졌다. 민원은 피하려고 했지만 넘어지면서 목걸이가 옷 밖으로 드러났다. 편의점 알바 주제에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박정숙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민원의 재능을 발견한 후 오히려 더 큰 모욕감을 느꼈던 것이다. 자신이 그동안 무시했던 상대가 사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세 번째 공격의 민원은 완전히 넘어졌다. 바닥에 쓰러지면서 목에서 나무 목걸이가 완전히 드러났다. 아버지가 만들어준 정교한 나무 조각 목걸이였다. 내가 감히. 박정숙이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급하게 열렸다. 민환아, 5년 만에 들리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민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미숙이 급하게 들어와 바닥에 쓰러진 아들을 보고 달려갔다. 누구야 너? 박정숙이 소리쳤다. 미숙은 먼저 아들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발견하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이게.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방에서 반지를 꺼냈다. 똑같은 디자인, 남편이 만든 한 쌍의 증표였다. 목걸이와 반지는 완벽하게 한 쌍을 이루고 있었다. 민환아, 우리 민환이. 엄마? 정말 엄마예요? 5년 만의 재회였다. 미숙은 아들을 끌어안으며 울었다. 기적적 인식의 순간이었다. 운명적 재회의 극적 감동이 한국적 정서로 깊게 전해졌다. 엄마야. 우리 민환아, 엄마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박정숙은 갑자기 나타난 여성에게 당황했다. 당신이 누군데 남의 집에? 나는 이 아이 엄마인 강미숙이야. 그 이름을 들은 박정숙은 더욱 당황했다. 강미숙, 예술계에서 유명한 그 큐레이터. 그럼 민원이는? 누가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거야? 미숙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다. 5년 동안 보지 못한 아들이 폭행당하고 있는 모습을 본 어머니의 분노였다. 즉시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내 아들을 폭행한 것부터. 박정숙은 이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민원이 단순한 편의점 알바생이 아니라 예술 가문의 후손이었고 그의 어머니가 예술계의 저명인사였던 것이다. 최순덕 할머니가 소음을 듣고 달려왔다. 무슨 일이야? 할머니,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이웃들도 하나둘 모여들었고 상황은 박정숙에게 완전히 불리하게 돌아갔다. 그동안 민원을 괴롭혔던 것을 지켜본 이웃들이 모두 증언에 나섰다. 민환아, 괜찮아? 네, 엄마, 정말 엄마 맞죠? 그럼 우리 민환이 엄마야. 모자는 5년 만에 재회하며 눈물을 흘렸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일주일 후 박정숙은 폭행과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 김대수 사장의 증언과 이웃들의 신고, 그리고 미숙의 고발이 결정적이었다. 그동안 민원을 괴롭혔던 모든 증거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동안 박정숙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예술계 저명인사의 아들을 폭행한 것은 단순한 가정폭력을 넘어서는 문제였다. 모자는 서울로 올라와 작은 작업실을 얻었다. 재회한 그들이 껴안으며 우는 장면에서는 5년간의 그리움이 해소되는 감동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한국적 가족의 진수를 보여주는 따뜻한 순간이었다. 엄마, 정말 엄마 맞죠? 그럼 우리 민환이 엄마야. 엄마가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 미숙의 예전 동료인 정현우 갤러리 관장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그는 미숙의 복귀를 환영했고
민원의 재능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미수가 정말 오랜만이야. 그리고 민원이 작품 정말 대단해. 고마워. 현우야 많이 도와줘. 정현우는 민원의 작품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버지 박철수의 전통적인 기법에 현대적인 감성이 더해진 독특한 스타일이었다. 이건 정말 새로운 장르야.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결합이야. 민화는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목공의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기법에 자신만의 감성을 더해서 작업하는 모습에서 희망이 느껴졌다. 새로운 작업실은 햇빛이 잘 들어오는 밝은 공간이었고, 모자가 함께 작업하는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민환아,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네, 엄마,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첫 번째 전시회 준비가 한창이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전시회는 3대에 걸친 예술 가문의 이야기를 담았다. 김수현도 서울에서 전시회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민환 선배, 정말 대단해요. 이런 분이셨다니? 고마워, 수연아. 내가 응원해줘서 힘이 났어. 최순덕 할머니도 강릉에서 올라와 전시회를 보러 왔다. 아이고, 역시 예술 가문이었구나. 진주는 언젠가 빛이 나는 법이야. 전시회는 대성공이었다. 아버지의 작품과 민원의 새로운 작품이 함께 전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전통 목공의 현대적 계승이라는 주제로 큰 화제가 되었다. 언론에서도 주목했다. 5년 만에 재회한 모자 예술로 새 출발, 편의점 알바에서 예술가로, 박민원의 감동 스토리와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미숙은 다시 큐레이터로 돌아와 아들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시작했다. 그녀의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아들의 재능이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냈다. 민원이 작품의 특징은 전통 기법의 정교함에 현대적 감성이 더해진 것입니다. 갤러리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작품을 설명하는 미숙의 모습은 5년 전의 자신감 넘치는 큐레이터의 모습 그대로였다. 작업실 한쪽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가족의 증표인 목걸이와 반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매일 아침 모자는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아버지, 오늘도 좋은 작품 만들겠습니다. 밤이 되어 모자는 함께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다. 아버지가 전해준 전통 기법에 각자의 마음을 담아서 작업하는 시간은 정말 소중했다. 엄마, 행복해요. 나도. 우리 민환이 6개월 후 민원의 첫 개인전이 열렸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의 전시회였다. 작품 하나하나에는 지난 5년간의 고통과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다. 개인전 개막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김대수 사장, 김수연, 최순덕 할머니, 그리고 예술계 인사들까지 모두 민원의 성공을 축하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민원의 인사말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 세상의 편견과 무시를 이겨내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되찾은 그들의 이야기는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1년 후 민원의 목공의 작품은 국내외에서 인정받았다. 프랑스의 한 갤러리에서 초청 전시회를 열어달라는 제안도 들어왔다. 어머니 미숙은 다시 갤러리계의 중심 인물이 되었고, 두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전통 목공의 현대적 계승에 힘쓰고 있다. 김수현은 회사에서 승진했고, 김대수 사장은 새로운 편의점을 열어 성공했다. 최순덕 할머니는 건강하게 지내며 가끔 서울로 놀러 온다. 박정숙은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출소를 기다리고 있다. 딸 지영은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가끔 민환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보낸다. 민환아, 정말 미안해. 민환은 지영의 메시지에 따뜻하게 답했다. 괜찮아요. 모든 게 과거의 일이에요. 지영, 누나도 행복하게 사세요. 진정한 사랑과 재능은 결국 빛을 발한다는 교훈을 남기며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하는 이야기가 완성되었다. 어느 조용한 저녁, 작업실에서 민원과 미숙은 새로운 작품을 만들며 대화를 나눴다. 엄마,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을 거죠? 당연하지. 엄마가 다시는 널 혼자 두지 않을게. 아버지가 보고 계실까요? 그럼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창문 너머로 강릉 바다가 보였다. 예전에는 절망의 바다였지만 이제는 희망의 바다가 되었다. 모자는 손을 잡고 그 바다를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웠다. 오늘 내용은 재미있었나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